서기 600년 계속되는 폭정의 난장판이 된 수나라에서 아들 소칠과 함께 흉악범들을 잡는 표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도마. 이번에도 도마는 현상금이 붙은 흉악범에게 찾아가 돈을 3배를 준다면 모른 척 넘어가겠다며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상금이 붙은 만큼 도마의 표적들은 어마어마한 악인들이었고 작은 꼬마를 데리고 찾아온 도마의 거래 제안은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도마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향자방의 두목은 다급하게 칼을 찾지만 이미 그는 도마의 손바닥 아니었죠. 의기양양하던 향자방 두목은 현상금의 3배를 주겠다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는데요. 두둑히 돈을 챙긴 도마는 만족해하며 소치를 데리고 그곳을 벗어납니다. 척박한 사막을 지나 고향인 장안으로 향하는 도마와 소칠. 하지만 장안에 들리기 전에 도마는 자신과 소칠을 돌봐주고 있는 막형에게 돈을 갚을 예정이었는데요. 돌도 안 된 소치를 안고 방황하던 도마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다는 막형. 도마는 벌레가 많다며 칭얼거리는 소칠에게 밤이 되면 인간의 심장과 간을 파먹는 나찰이라는 식인귀가 온다며 달래죠. 다음날 다시 사막을 건너던 소칠과 도마는 식인귀라 불리는 나찰이 때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찰의 시체 더미 속 홀로 우뚝 서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자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도마는 쓸만한 물건을 가져가자는 소치를 달래며 얼른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서서 죽은 사람 가까이에 나찰대장의 시체를 발견한 도마는 나찰대장의 목숨을 앗아간 칼을 챙겨갑니다. 한참 길을 걷는데 병자를 등에 업은 노인이 도마를 불러세워 도움을 청하는데요. 노인은 등에 업고 있는 병자가 나찰의 습격을 받아 당장 의원에 가야 한다고 애원하지만 칼같이 보상을 요구하는 도마. 노인은 도마에게 가진 것을 모두 꺼내 보여주지만 도마가 변변치 않아 하자 자신의 직책까지 밝히면서 후에 나머지를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고, 도마는 나찰에게 당한 병자가 찾고 있던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어있는 것을 알고 노인을 도와주기로 하죠. 마을에 도착한 도마는 곧장 막형을 찾아가 나찰에게 당한 병자를 치료시키는데요. 독충을 집어넣어 나찰에게 물린 독소를 빼내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켜주는 막형. 도마는 막형에게 병자가 가지고 있던 현상수배서를 보여주며 이자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고, 그 모습을 보던 노인은 현상수배서에 있는 도주범 쌍두사가 병자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에 도마는 쌍두사의 목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노인은 쌍두사가 사라진 지 벌써 8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정보원들을 통해 쌍두사가 있는 곳을 파악한 막형. 종이에는 쌍두사가 쌍칼을 쓰는 고수이며 성품이 무척 잔인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8년 전에 조정관리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변장을 하고 사라져 지금은 신분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쌍두사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는 허리에 팔자 모양으로 새겨진 뱀 문신. 도마는 막형이 숨겨둔 밀정이 얼마 전 그 문신을 보았다는 소식에 그가 알려준 곳으로 달려갑니다. 쌍두사가 숨어있는 곳은 적사진이라는 곳으로 원래 온천으로 흥한 마을이라 분위기가 난잡하기 그지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조정에서 상귀인이라는 관리가 온 뒤로부터 규칙이 생겨 아무도 함부로 말썽을 피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먼저 숙박할 곳을 찾으러 온 도마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호되게 깨진 향자방 두목이 잔뜩 허풍을 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도마를 보자마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향자방 두목과는 달리 이미 그를 완전히 잊어버린 도마. 숙소 주인은 아들인 아래에게 도마의 시중을 들게 하고 제일 좋은 방으로 안내하죠. 혹시 허리에 뱀 문신이 있는 남자를 알면 자기를 찾아오라는 도마의 말에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숙소 주인.
숙소 주인 부부는 물까지 통제하고 있는 도시의 주인 상귀인 때문에 매일매일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힘이 없어 상귀인에게 매번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인 아버지가 못마땅해 매번 투덜거리기만 하는 아래. 도마는 그런 가족들의 신랑이 사이에 끼어들어 아래에게 소치를 맡기고 숙소 주인에게는 온천 안내를 부탁하죠. 온천 앞에 도착한 숙소 주인은 상귀인이 온천조차 장악하고 이 온천만을 운영하고 있다며 온천 안에서는 꼭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하는데요. 온천에 들어간 도마는 적대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텅텅 비어있는 대욕탕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기습적인 공격을 당하죠. 하지만 소란도 잠시, 대욕탕 물속에서 상귀인이 나타나 싸움을 중지시키죠. 한편 온천 밖에서는 숙소 주인이 상귀인을 만나려 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상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마. 상귀인은 자신들의 부하 중에는 도마가 원하는 사람이 없다며 자신이 짐승처럼 날뛰던 백성들을 규칙으로 다스려 부하로 삼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자신의 부하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건네죠. 하지만 매몰차게 제안을 거절하고 나가는 도마를 보며 어떻게든 부하로 삼고 말겠다고 다짐하는 상귀인. 그런데 돌아오는 길 숙소 주인이 나타나 도마에게 쌍두사가 누군지 알려주면 현상금을 얼마나 나눠줄 수 있냐고 묻는데요. 숙소 주인은 도마에게 자신은 가정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단서를 주겠다고 하고 자신의 허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쌍두사이며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비밀을 밝힙니다. 아이의 앞에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었다며 자신의 목을 베어가 현상금 절반을 가족에게 나눠달라고 애원하는 쌍두사. 하지만 도마는 그의 눈이 너무나도 착했기 때문에 상귀인이 사주한 것이라고 믿고 그를 베지 않죠. 돌아온 도마는 자고 있는 소치를 깨워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모습을 부러운 듯 쳐다보던 아래는 상귀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화를 내죠. 그런데 그때 숙소를 부수며 쳐들어온 상귀인의 아들은 오늘 안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숙소를 몰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숙소 주인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도마를 불러들였다며 가족들을 체포하고 위층에 올라가 도마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한편 소칠과 한가로운 여가 시간을 보내던 도마는 직감으로 자신을 노리는 부하를 발견하고 해치워버리는데요. 그 시각 아래층에서는 숙소 주인이 도마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귀인은 어차피 숙소를 뺏을 작정으로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라며 눈치도 없이 눌러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반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꺼내놓고 이참에 숙소 주인의 가족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큰 위험에 처하자마자 숙소 주인은 숨겨놓고 있던 쌍두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죠. 칼을 꺼내든 쌍두사는 자신은 욕하고 때려도 상관없지만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이전까지 보던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쌍두사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 아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자신을 쌍두사로 인정해주는 도마에게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해왔다고 털어놓는 쌍두사. 하지만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를 죽인 그날 아이는 차마 죽이지 못했던 쌍두사는 과거를 숨긴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데요. 쌍두사는 이제 가족들은 이곳에서 살지 못한다며 목숨을 바칠 테니 현상금을 아내와 아이에게 나눠달라는 마지막 거래를 제안하고 이미 더럽혀진 자신을 대신해서 무고한 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상귀인의 부하들이 찾아와 쌍두사를 그대로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상귀인이 오자마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며 일러바치지만 그대로 무시당하는 아들. 도마는 상귀인에게 이 난장판이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고 아들을 처형시키라고 협박하고 자신이 정한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귀인의 부하가 되는 걸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마가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자 쌍두사까지 데려와 처형하려는 상귀인. 아레는 도마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지만 도마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달려나가 아버지의 발을 스스로 바칩니다. 끝까지 자신을 위해 죽으려는 쌍두사의 모습에 진심으로 후회하며 용서를 비는 아레. 그리고 그때 쌍두사와 아레의 진심을 확인한 도마는 쌍두사의 밧줄을 끊고 상귀인에게 정식으로 반란을 시작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귀인은 직접 칼을 들고 도마에게 덤비는데요. 마침내 상귀인과 2대1로 맞붙게 된 쌍두사와 도마. 승산이 생기자 쌍두사는 이제 가족을 위해 꼭 살아야겠다며 결국 모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었고, 말과는 달리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상귀인을 붙잡고 있던 쌍두사 덕분에 도마는 결정적인 공격을 성공합니다. 칼에 찔리자마자 정부 관리인 자신을 죽이면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게 된다며 저주를 퍼붓는 상귀인. 하지만 도마와 쌍두사는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 상귀인을 해치우는데요. 이후 아들의 무릎에 누운 쌍두사는 과거 자신의 살인을 목격한 아이와 아래를 겹쳐보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가족의 품에 안겨서 최후를 맞이하죠. 제발 자신의 아버지의 목을 가져가지 말아달라는 아래의 부탁과 망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천벌받는다는 소칠의 말에 현상금을 포기하고 떠나는 도마. 이후 도마와 소칠은 5만전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어 쫓기는 신세가 되죠. 오랜 도망 생활에 마을 흑성이 지쳤다는 것을 알아챈 도마는 말을 갈아탈 계획을 짜는데요. 도망칠 곳이 없어진 도마는 흑성의 마지막 힘을 짜내 점프를 시키고, 눈앞에 나타난 인물은 도마가 아니라 도마를 쫓는 자들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도마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막형의 딸 아유가. 아유가는 도마에게 손님이 찾아왔다며 그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밀실에서 만나야 한다는 도마의 손님. 가면을 쓰고 얼굴을 가린 손님의 이름은 지세랑으로 도마의 과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한데요. 심지어 도마의 고향과 어릴 적 소문, 전쟁에서 활약해서 어린 나이에 벼슬과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 소칠이 태어난 곳까지 줄줄 외는 지세랑에게 경계심이 드는 도마. 도마의 협박에 지세랑은 자신은 도마를 도와주러 온 곳이라고 주장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도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도이자 궁이 있는 장안으로 호송하라는 지세랑의 말에 생각에 잠기는 도마. 복잡한 마음의 도마를 찾아온 막형은 이것이 자신의 부탁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도마는 막형에게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 지세랑을 장안까지 호송하기로 하죠. 노잣돈까지 건넨 막형은 이 여행길에 자신의 딸 아유가도 동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간다는 설렘에 기뻐하는 소칠. 그런 소칠에게 지세랑은 자신은 조정의 기강을 잡기 위해 장안으로 향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보태죠. 당시 무리한 북벌 정책과 장성의 건축으로 피폐하기 그지없는 상태였던 수나라. 하지만 황제인 수양제는 신하들의 간청을 폭력으로 무시하며 마음대로 나라를 흔들고 있었죠. 그런 수양제의 오른팔인 배시랑은 서역에서 지세랑을 필두로 역적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고 수양제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 장안으로 향하는 도마 일행은 쉴 새 없이 쉬었다 가자고 징징대는 지세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빠른 속도로 마차가 한 대 지나가고 지세랑은 마차를 탈 생각에 신나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지세랑의 입을 막고 마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주의를 주는 도마. 도마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마차를 이끌던 말이 부상을 입은 채 홀로 사막을 뛰어가죠.
그 시각 마차를 습격한 정체불명의 집단은 마부를 사 심장을 꺼내고 기뻐하는 기괴한 짓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그들의 정신 나간 짓을 지켜보던 도마와 아유가조차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한편 제사를 지내자고 기뻐하던 그들 앞에 마차 안에 타고 있던 여인과 의문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마차 안에서 나온 또 다른 남자가 그녀를 끌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멍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도마와 아유가에게 저들의 정체는 요괴인 나차를 숭배하는 무리인 대귀자라고 알려주는 지세라. 그들은 나차를 본받아 행인을 사냥하고 제사를 지내며 오석산이라고 불리는 만학을 오랫도록 복용해와 비정상의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지세랑의 설명대로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고 미친듯이 싸우는 백귀자의 모습에 아유가는 이름 모를 남자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마는 조건을 제시해서 돈을 받아내자며 아유가에게 소치를 맡기고 홀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마차를 빌려주면 싸움을 도와주겠다는 도마의 제안을 거절해버리는 의문의 검객. 심지어 지금 사라지지 않으면 말을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검객에게 도마는 몇 명 더 베고 나면 칼이 부러질 거라고 경고하는데요. 도마는 자기가 세 바퀴를 도는 동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검객 주변을 돌기 시작하고 도마의 말대로 검객의 칼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립니다. 마지막 바퀴를 도는 동안 검객이 아무런 답이 없자 마음대로 거래를 성사시켜버리는 도마. 순식간에 싸움을 끝낸 도마는 검객과 통성명을 하고 서로의 목적지가 장안으로 갔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데 검객에게 사슬로 붙잡혀 있던 여자가 자신의 이름이 연자랑이라고 소개하며 도마에게 들러붙어 버리는데요. 도마는 검객에게 연자랑을 풀어달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검객은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던져줍니다. 강남이 고향이라는 연자랑은 어린 시절에 팔려와 갖은 고생을 하다가 이웃집 홍불 언니라는 사람이 야반도주를 한 것을 보고 자신도 남자와 함께 도망치게 되었다는데요. 그리고 검객의 이름은 수로, 연자랑의 주인의 명령으로 도망친 연자랑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성명을 끝낸 도마 일행은 수에게 마차를 얻어 타고 장안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도마를 유심히 보던 연자랑이 장안에 붙어있던 현상수배서에서 도마를 봤다며 도발을 하기 시작하고 수가 현상금 5만 전을 위해서 도마를 죽일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그런 도마의 뒤를 남몰래 쫓고 있는 화이현이라는 남자. 화이현은 막형과 같이 중국 본토 외곽에 살고 있는 외지인 세력, 이른바 5대 가문의 족장으로 수양제의 간신, 배씨랑의 소집에 따라 장안으로 오고 있었는데요. 5대 가문이 모두 모이자 배씨랑은 조정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꺼내놓죠. 최상급 비단을 받은 5대 가문 족장들이 당황한 사이 조정의 한 일이라곤 장사뿐이라며 선물을 거절하는 막형. 막형의 말에 배씨랑은 5대 가문 족장들에게 조정으로 들어와 황제의 진짜 신하가 되라는 진짜 의도를 털어놓습니다. 조정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지금 받은 최상급 비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모든 일에 세금까지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거는 배씨랑. 심지어 벼슬까지 내려 족장들의 가문을 제후국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하겠다는 말에 족장들은 크게 동요하는데요. 배씨랑은 5대 족장의 대표로 막형에게 제안을 받아들이는 차를 마시라고 강요하고 막형은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가진 선조들을 위해서라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막형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마자 칼을 꺼내들며 협박에 나서는 배씨랑의 오른팔 행엄. 끝까지 제안을 거절한 막형은 차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회장을 나가버리죠. 회장을 나온 막형은 가문 사람들에게 앞으로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막형은 안전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모두들 막형을 위해서 다른 가문 사람들과 싸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막형은 나가서 자신들의 가문을 만들라며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막형에게 찾아온 건 바로 노예로 잡혀왔다가 막형의 은혜에 해방된 여자들. 그들은 이곳이 자신들의 집이라며 끝까지 막형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막형은 그렇게 남은 노예들과 함께 기도를 하며 다른 가문들의 침략을 기다리고, 가장 먼저 막형을 찾아온 건 바로 화이현이었죠. 화이현의 등장에 기도를 하던 여자들은 모두 일어나 막형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이현은 수양제가 기를 쓰고 죽이려고 하는 지세랑을 막형이 빼돌렸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 막형의 딸 아유가와 정혼했지만 막형이 혼서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아유가와 결혼하지 못했던 화이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가문이 흔들리고 있던 화이현은 지세랑만 잡으면 배신랑이 큰 벼슬을 주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말없이 화이현의 말을 듣고 있던 막형은 배신랑이 약속을 지킬 리가 절대 없다고 대답하고, 아유가를 대칸의 아내가 되게 할 수도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화이현의 말에 화이현 본인이 아버지를 죽인 걸 알고 있다고 하죠.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숙소를 찾아 헤매고 있던 도마 일행. 버려진 숙소를 하나 발견한 일행은 그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투덜거리는 지세랑을 무시하고 숙소로 가던 도마는 숙소 앞에 찍혀있던 발자국을 발견하고 역참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소치를 등 뒤로 대피시키죠. 이윽고 문이 열리고 기다리고 있는 화이현과 5대 가문 연합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아유가. 화이현은 오늘은 자신이 아유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라며 호위병을 시켜 뭔가를 전달하는데요. 호위병이 도마 일행 앞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막형의 머리였죠. 혼인을 물으면 며칠 동안이나 거친 사막을 맨발로 걸으며 딸을 데려와야 하는 풍습 때문에 발이 문드러지도록 걸으며 아유가를 데리고 돌아왔던 막형. 막형은 화이현이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보았다며 아유가의 행복을 위해 절대 그에게 아유가를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며 아유가를 데려왔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아버지 막형은 화이현의 손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형을 가족처럼 따랐던 도마 또한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가버렸죠. 화이현은 호위병에게 아유가를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데요. 하지만 분노한 도마는 호위병이 아유가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그를 끔찍하게 처리해버리죠. 분노의 차원을 넘어선 도마는 남은 화이현의 일행들의 숫자를 세며 하나씩 덤비라고 도발하고, 그런데 그때 막형이 당한 것과 똑같이 갚아준 도마는 화이현에게 다음은 네 차례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호위병은 덩치만 클 뿐 이기기 힘든 상대는 아니라고 무시하며 도마 앞으로 나오는 또 다른 남자. 그는 우길 우라라는 남자로 도마에게 자신의 가문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해주겠다며 비웃는데요. 대답 없이 무기를 고른 도마는 곧바로 우길 우라에게 달려들죠. 그리고 미친듯이 달려드는 도마를 막기 위해 화이현의 나머지 전투원들도 도마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낸 도마는 진짜 결투에 들어가죠. 그때 지켜만 보고 있던 수가 전투에 끼어들어 도마를 도와주는데요. 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도마는 수에게 이건 자기 일이니 위험하게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만 수는 끼어들고 말고 결정하는 건 자기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쿨하게 대답하죠. 화이현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수가 지세랑인 줄 알고 경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세랑이 미친듯이 웃기 시작하더니 배시랑이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와야 벼슬을 시켜주기로 한 거 아니냐고 도발합니다.
심지어 배시랑이 시킨 일과 약속한 보상을 모두 마친 지세랑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건 오직 막형뿐이었다며 화이어는 배시랑에게 속은 거라고 위기감을 심어주는데요. 게다가 배시랑은 벼슬을 주는 척 5대 가문을 이용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차례로 멸망시킬 계획이었다는 지세랑의 말에 화이언에게 힘을 빌려주고 있던 다른 우호 가문들도 멘붕에 빠지죠. 마지막으로 지세랑은 5대 가문을 부추겨 그들끼리 멸망시키면 화이언에게 벼슬과 보상을 몰아서 주겠다고 한 배시랑의 비밀 약속까지 모두의 앞에서 예언합니다. 당황한 화이언 가문은 배시랑과의 미략까지 맞추는 지세랑의 정체를 추궁하지만 지세랑은 자신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있고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지세랑의 대답에 누구든 자신의 가문을 몰살시킬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든 화이어는 정신이 나가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도마는 자신의 무기에서 칼을 꺼내 수에게 건네주며 화이언과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이미 화이언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막형을 살해해버린 그들을 편안하게 놔줄 마음이 없는 도마. 그때 아유가가 먼저 우길우라를 해치웁니다. 우길우라를 해치운 아유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막형이 5대 가문은 다 같은 혈육이라고 가르친 탓에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아유가는 가족같이 여기던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무릎 꿇고 빌면 적어도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주겠다고 경고하며 전장에 끼어들고 화이어는 앞으로 제왕이 될 자신의 아내가 되는 것도 아유가의 운명이라며 아유가의 경고를 무시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화이어는 아유가에게 한 번 더 자신의 아내가 되어 광명을 찾아 떠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전하지만 아유가는 화살을 쏴서 화이언의 제안을 무시하고 도마와 일행들도 싸울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미 화이언을 따라 연합해서 전장으로 몰려오고 있는 5대 가문의 군대들. 기세등등해진 화이언은 꿇어야 하는 건 자기 쪽이 아니라 도마 쪽이라고 도발하죠. 자신의 아들은 죽었는데 화이언이 마음을 품은 아유가는 살아있는 것을 본 우길 가문 족장은 눈이 뒤집히고 분노한 우길 가문은 도마와 화이언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퍼붓죠. 소칠과 지세랑을 짊어진 채 길을 트며 일행을 피신시키는 도마. 마차에 도착한 지세랑은 연자랑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연자랑은 전장에 끼어들어 싸우고 있던 또 다른 5대 가문 페오의 딸 미라를 납치하죠. 미라를 인질로 삼은 연자랑은 미라 가문 부대원들에게 마차를 엄호하게 하라고 시키는데요. 미라의 도움으로 페오 가문은 나머지 가문들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도망을 칠 수 있게 되고 마차를 몰며 어마어마한 모래폭풍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도마와 수.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의 스케일에 5대 가문 연합군들도 큰 동요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도마는 마차를 모래폭풍 속으로 전진시키고 폭풍 덕분에 따라붙는 군대들은 안전을 위해 철수하게 되죠. 지붕이 날아갈 만큼의 엄청난 모래폭풍 속에서도 아유가를 자극하는 미라. 결국 연자랑에게서 칼을 뺏어 들고 스스로 미라를 처리하는 아유가. 아유가는 막 가문이 오늘 멸망하더라도 나머지 가문을 다 죽이고 말겠다며 말 하나를 뺏어 들고 적진으로 향하죠. 떠나버린 아유가를 쫓아 달려가는 아니. 그동안 모래바람은 점점 거세져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날아갈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건너편에서 마찬가지로 무수한 화살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병사도 없이 아유가가 단신으로 화살을 쏘며 모습을 드러내죠. 아유가의 기세에 우길 가문 병사들은 패닉에 빠져 도망치죠. 그렇게 우길 가문 용병들을 멸족시킨 아유가는 이제 또 다른 가문 뢰 가문의 족장을 노리죠.
우길 가문과 레 가문의 족장까지 처리한 아유가는 이제 화이연을 찾아 화살을 돌리는데요. 한편 아유가의 뒤를 쫓아가던 아니는 모래폭풍에 휩싸이고 처음 아유가를 만나고 함께 지냈던 날들을 회상하는데요. 아유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래폭풍을 이기고 일어선 아니. 그때 아유가는 화이연을 발견하고 복수를 하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화이연의 반격에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아유가. 아유가는 그렇게 폐후의 족장과 화이연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너덜너덜해진 몸으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려던 아유가는 아니의 도움으로 화이연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한 아유가를 보고 분노한 화이연은 폐후의 족장과 싸움이 붙는데요. 그리고 아니는 자신의 몸을 바쳐 아유가를 피난시키고 단신으로 화이연의 부대와 맞서기 시작합니다. 과거 수나라의 병사로 일할 때 갓난아기였던 소칠과 함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던 도마. 겨우 도망쳐 나온 도마와 소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바로 막형과 아유가였는데요. 모래폭풍에 휘말려 의식을 잃은 도마가 정신을 차리자 마차는 이미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미친듯이 소칠을 찾아 헤매는 도마. 아니와 아유가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까봐 겁이 난 소칠은 도마에게 그들을 데리러 가자고 조르는데요. 떼쓰는 소칠에게 아유가는 이제 막형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고 말해주는 도마. 수는 이제 서로 빚진 것도 없는 것 같으니 여기서 헤어지자고 제안하고, 연자랑과 수가 무사한 걸 확인한 도마는 죽은 척하고 있는 지세랑을 붙잡고 오늘 일을 다 알고 있었냐고 추궁하는데요. 막형과 알고 지낸 것도, 도마를 알고 있었던 시간도 길다고 대답하는 지세랑. 7년 전 밀란이 발생해 관아의 무기 창고를 습격하고 곡식을 나눠 가지는 일이 생기자 조정에서는 5만 명의 정예병을 파견해 민중을 제압했고, 그 정예병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대가 바로 효기병이라 불리는 조정의 비밀 부대였다는데요. 효기병의 손에 희생된 민중들은 순식간에 잊혀졌고, 그렇게 빈민들은 더더욱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희생당한 15만 명의 민중 속에는 화연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집단이 있었다는데요. 정부는 화연단을 헛소리로 대중을 미혹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적으로 간주하고 효기병을 이용해서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죠. 그렇게 하룻밤 사이 화연단의 본거지였던 희주라는 도시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리고, 그날 학살에 참여한 효기병 중 한 명이 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끔찍한 학살을 벌이고도 효기병이 주모자를 찾지 못했다는 지세랑의 말에 진정한 화연단의 우두머리는 죽지 않고 시체 속에 숨어 있었다고 말하죠. 몸에서 흐르는 피가 다 마를 때까지 일주일 동안 몸을 숨기고 있었던 우두머리는 바로 지세랑. 자신이 사리사욕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건 아니라며 갑자기 옷을 벗는데요. 그런데 멀쩡해 보이던 지세랑은 사실 중증 한센병 환자였죠.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지세랑에게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는 바로 막형의 처방이었는데요. 지세랑은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막형에게 자신을 조정에 바쳐도 괜찮다고까지 말했지만 막형은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택했죠. 막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세랑은 꼭 장안에 가서 반란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막형은 그런 지세랑을 위해 최고의 수호자로 도마와 막 가문을 다시 일으킬 아유가를 붙여 함께 여행하게 했다는데요. 막형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에 도마는 마차를 살펴보기 시작하죠. 마차 밑에서 막형의 머리를 찾아낸 도마는 막형을 위해 아유가를 찾으러 돌아가기로 합니다. 한편 아니의 도움으로 도망치고 있던 아유가의 뒤를 쫓아온 화이연의 군대들.
아유가가 화이연의 군대에 잡히기 일보 직전 누군가가 아유가의 말을 멈춰 세우는데요. 아유가를 등 뒤로 숨겨준 그는 바로 배행엄, 배시랑의 오른팔이었죠. 화이연의 부대원들은 배행엄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배행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모두 겁을 먹죠. 그때 부대원들을 가르고 화이연이 등장해 아유가는 화이 가문의 여인이라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배행엄은 화이연의 요구를 거절하고 화이연은 배행엄에게 아유가를 넘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배행엄은 화이연이 지세랑을 잡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아유가를 데려가고 이 모습을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도마. 그런데 아유가를 구하러 오는 길에 수와 연자랑 지세랑까지 따라와 망을 보고 있는데요. 수는 도마에게 사실 자신의 최종 목표는 장안에서 높은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자신의 특이한 외모를 가리기 위해 신분이 필요해서 연자랑을 잡으러 왔지만 지세랑 쪽에 붙는 게 더 성공하기 쉬울 것 같아 작전을 변경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도마와 수는 또 한 번 동맹을 맺고 아유가를 구하러 가죠. 한편 의식을 되찾은 아유가는 자신이 화이연의 부대 본부로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데요. 나머지 가문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와 숙청하고 있는 화이연의 모습에 아유가는 분노하고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도마와 수는 화이연 가문이 다같이 자정에 기도를 올릴 때 습격을 하기로 합니다. 한편 화이연은 아까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던 우로로를 고문하고 있었는데요. 아유가와 배행엄에게 과시하듯 우로로를 처리하는 화이연 부대. 기분이 좋아진 화이연은 다시 한번 아유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지만 배행엄은 끝까지 지세랑을 잡지 못한 것을 핑계로 대며 아유가를 돌려주지 않는데요. 모욕을 당한 화이연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당장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합니다. 화이연에게서 아유가를 빼돌린 배행엄은 심하게 다친 아유가를 치료해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데요. 배행엄이 막형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지만 배시랑의 오른팔인 그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유가. 아유가는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 상처를 응급처치하죠. 한편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는 제사 준비에 도마와 수도 습격할 준비를 하는데요. 세력 정리를 완전히 끝마친 화이연은 패배한 가문 부하들도 죄다 자신을 섬기게 하고 권력을 독차지한 채 이제 배행엄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유가를 지키기 위해 화이연과 병사들 앞에 홀로 맞서는 배행엄. 화이연은 배행엄이 타고 온 말을 베는 것으로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악독한 배시랑과 달리 올바른 사람이었던 막형을 생각하며 더더욱 힘을 냅니다. 결국 기세를 이기지 못한 화이연 부대는 원거리에서 화살로 공격하는데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수가 배행엄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마는 가망이 없다며 만류하죠. 화이연은 고용계약을 맺고 데려온 용병 토아라족에게 배행엄을 마저 처리하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런데 토아라족은 그대로 배행엄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토아라족을 고용해 화이연에게 붙여준 건 배시랑이니 자신들은 배행엄 편이라고 설명하는 토아라족. 토아라족은 서로의 계약 관계가 있으니 공격 없이 서로 물러나자고 제안하지만 눈이 뒤집혀 공격 명령을 내리는 화이연과 달리 아무도 토아라족에게 선뜻 달려들지 못하는데요. 결국 화이연은 명령을 거부하는 병사를 손수 처리하기에 나서죠. 화이연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공격에 나서는 병사들. 하지만 사막 최고의 힘을 가진 토아라족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마는데요. 게다가 갑자기 묶여있던 말들까지 집단으로 탈출하고
탈출한 말무리의 제일 선두에서 도마와 수가 습격을 시작합니다. 도마와 수, 토하라족이 날뛰는 탓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화이언의 본부. 자신에게로 달려드는 도마를 피해 뒷걸음질 치던 화이언은 아유가가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고 끝까지 반항하는 아유가에게 분노가 폭발해 모든 게 아유가를 위한 일이었다며 따지기 시작하는 화이언. 정신이 나간 화이언은 어린 시절 자신을 무시하던 다른 가문 병사들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심지어 믿었던 맏형마저 화이언에게 혼인보다는 아버지의 병간호에 집중하라며 아유가를 데리고 떠났는데요. 화이언은 아들인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헛소리에 실수까지 하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고 아버지를 해치면서 느꼈던 분노를 또 한 번 느끼며 화이언은 있는 힘을 다해 아유가를 공격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로까지 넘어지면서 큰 화상을 입는 화이언. 아유가는 끝까지 화이언을 따라가면서 그의 죄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둘도 없는 친구였던 화이언과 아유가는 화이언의 잘못된 욕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며 끝나죠. 아유가의 슬픈 복수가 끝나고 다시 조용해진 사막. 벨시랑은 계획대로 눈엣 가시였던 5대 가문이 하룻밤 전쟁으로 끝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돌아서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은 5대 가문의 후손까지 멸망시키고자 군대를 출격하기까지 하는 벨시랑. 한편 아유가가 화이언에게 복수를 성공하자 자신들의 우두머리는 화이언이 아니라 막 가문의 후손 아유가라는 말도 안 되는 태세 전환을 보이고 숨어있던 화이 가문의 자녀 세력들을 축출해내 끔찍하게 처리하기까지 하는데요. 병사들의 태세 전환에 아유가는 오늘 밤의 전쟁은 화이언 때문이 아니라 강자에게 빌붙는 비열한 병사들 때문이었다고 분노하죠. 결국 아유가의 기세에 놀란 병사들은 주인 없이 마을로 흩어져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남은 병사들까지 모두 정리되자 도마에게 아버지를 어디다가 묻어주었냐고 묻는 아유가에게 도마는 아직 묘비도 세워드리지 못했다고 대답하는데요. 함께 묘비를 세워드리러 가자는 도마의 말에 아버지와 함께 사막에 남겠다고 하는 아유가. 장안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유가의 앞에 토하라족의 수장이 다가오는데요. 토하라의 수장은 아유가에게 토하라는 가문도 출신도 따지지 않고 오직 강한 자들만 모으는 가문이라며 함께 여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아유가는 더 강해지고 싶다며 토하라 가문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어느덧 사이가 좋아진 연자랑과 수도 함께 장안으로 향하죠. 한편 뒤늦게 전쟁터에 도착한 수나라 군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가문 수장이 우로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은 묶여있던 우로로를 풀어주고 약속한 대로 제후국의 칭호를 내려주죠. 벨시랑이 수를 써서 5대 가문이 통합되고 사막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은 수나라 황제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황제의 또 다른 신하 우문화급은 벨시랑이 이렇게 노련한 사람인데 눈앞에서 지세랑을 놓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음모론을 제시하고 지세랑이 계속 잡히지 않으면 벨시랑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니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문화급은 황제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집안밖에 없다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라고 하죠. 수와 비슷하게 생긴 우문 가문과 황제는 앞으로 어떤 일을 꾸미게 될까요? 그리고 수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욕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화이언과 이 일로 인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수나라 변방 5대 가문의 운명. 이 모든 것을 꾸몄던 벨시랑이 원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면서 수나라 내에는 점점 더 큰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수나라 조정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위험인물인 지세랑을 데리고 장안으로 향하는 도마와 최종 보스로 예상되는 우문 가문과 똑같이 생긴 데다가 마찬가지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장안에 도착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 작품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은 수나라 황제까지 함께 엮이면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듯한데요. 어마어마한 작화와 연출을 보여줬던 작품이니만큼 더 스케일이 커질 시즌2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애니메이션 표인이었습니다.